우리 아빠 카드예요. 한 번만 긁어봐 주세요. 배고픔에 떨던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친 손이 아이의 뺨을 스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떡볶이가 아니라 낡은 가죽 지갑과 검은 카드 한 장.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도로 끝에서 검은 세단들의 행렬이 묵직하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하나 둘 이어지며 어둡던 골목은 마치 나처럼 밝아졌고 포장마차가 있는 골목으로 차량들이 연이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 차에서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 급하게 차에서 내려 달려오고 있었죠. 그가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 이곳으로 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때의 아이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한 노인이 아이에게 달려와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려온 그의 인생 전체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모든 것은 단돈 3,000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아빠가 지켜온 자존심이 아이들의 나머지 인생을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복도 창문에 낀 성에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던 추운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10살 지훈이 7살 난 남동생 지호의 손을 꼭 잡은 채 텅 빈 복도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집주인 박말순이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낡은 보따리 몇 개를 복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몇 안 되는 옷가지가 삐져나왔죠. 박말순이 허리에 손을 얹고 지훈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들이라더니 예의도 없지. 어디서 남의 집 앞에서 버티고 있어. 당장 안 나가. 지훈이 빨갛게 터져버린 손으로 박말순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줌마, 제발이요. 오늘만 있게 해주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동생이 어제부터 열이 나서 그래요. 박말순이 코웃음을 치며 지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얘가 어디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대? 더러운 손 안 치워. 월세 밀린 게 몇 달인데 아직도 버티고 있어? 죽은 내 애비 원망이나 해야지. 왜 나한테 이래? 옆에서 지호가 지훈의 팔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나 추워.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아빠는 언제 와? 지훈이 지호의 귀를 외투 소매로 감싸 안으며 박말순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아줌마. 제가 내일이라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게요. 제발 문만 열어주세요. 박말순이 열쇠 꾸러미를 짤랑거리며 단칸방 문에 쇠사슬을 감았습니다. 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10살짜리 계집애가 무슨 돈을 구해? 훔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희 같은 것들은 매가 약이지.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사라져. 박말순은 말을 마치자마자 철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도에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지호의 가녀린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었죠. 지우는 바닥에 흩어진 보따리 사이에서 아빠가 임종 직전까지 품에 안고 있던 낡고 해진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지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가슴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지갑은 아빠가 살아생전 목숨보다 아꼈던 자존심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지훈은 지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며 아빠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야기는 이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20년 전 폭우가 대저택의 기와지붕을 때리던 그날 밤의 서슬퍼런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5의 혈기 왕성했던 청년 한민수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한태식 회장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한태식이 아들 한민수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 정녕 내 뜻을 거스르겠다는 거냐? 그 가난뱅이 여자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한민수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버리고 평생 죄책감 속에 살 수는 없어요. 한태식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은빛 예물시계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시계 바늘은 12시 5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 잘났다. 내 고귀한 사랑인가 뭔가 하는 걸로 먹고 살아봐.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한민수가 바닥에 떨어진 멈춘 시계를 주머니에 넣으며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언젠가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한민수가 빗속으로 걸어나갈 때 어머니가 몰래 아들의 주머니에 카드 한 장을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열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만 엄마 생각해서 이거 써라. 알았지? 한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놓으며 빗속으로 사라졌고 한태식은 그 광경을 창밖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태식은 그 카드의 결제 알람이 오직 자신의 비밀 휴대폰으로만 전송되도록 보안팀에 이미 엄명을 내려두었던 상황이었죠. 한민수는 그 길로 집을 나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름 없는 도시의 밑바닥에서 보냈던 거예요.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매일 참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한민수는 막노동판과 배달일을 전전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지켰지만 가난은 좀처럼 그들의 삶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가출 후 10년 동안은 아이를 가질 여유조차 없을 만큼 처절한 생활이 이어졌었죠. 그러다 기적처럼 얻은 아이가 첫째 지훈이었고 그로부터 3년 뒤 둘째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한민수는 늘 아이들에게 아빠의 낡은 가죽 지갑을 보여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빠는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자존심 없는 건 참으면 안 된다. 이 지갑 속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단다. 하지만 과로와 영양실조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한민수는 결국 한 달 전 지훈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은 아빠가 임종 직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했던 유언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죠. 지훈아, 이 지갑 속의 카드는 정말 너와 지호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그때만 꺼내거라. 알았지? 지훈은 그 유언을 품고 한 달을 버텼지만 이제 남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와 텅 빈 위장뿐이었습니다. 길거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은 갈 곳 없는 남매를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주머니 속에서 유난히 서늘한 금속 질감의 블랙카드를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지호가 배가 고파서 다리가 안 움직인다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아빠의 마지막 자존심보다 동생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호야, 울지 마. 누나가 아빠가 주신 마법의 카드로 맛있는 거 사줄게. 지훈은 동생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쥐며 어두운 골목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동생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쥐며 어두운 골목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손에는 너무 무거운 하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골목 끝자락 빨간 천막 사이로 새어나오는 떡볶이 향기는 남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유혹이자 마지막 희망의 냄새로 다가왔던 것이죠. 지우는 아빠의 낡은 가죽 지갑을 품에 안고 떡볶이 냄새가 나는 포장마차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속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블랙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카드 한 장이 아이들의 밤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저택의 거실에는 육중한 괴종시계가 내뿜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오히려 집안의 서늘한 정막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죠. 한태식 회장이 서재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큰아들 한진수가 차가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벌써 밖은 눈이 내리네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한태식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밖은 참 춥겠구나. 그 녀석이 나간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을 맞았을까. 큰 며느리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따뜻한 차를 한태식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민수 서방님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사람을 풀어서 계속 찾고 있으니까요. 한태식이 서랍을 열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낡은 물건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면 왜 단 한 번도 소식이 없겠느냐. 그 고집불통인 녀석이 내 도움을 받기 싫어서 숨어 지내는 거겠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는 그날 이후 한태식 회장은 아들을 버린 아버지가 아니라 평생을 후회 속에서 견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진수가 한태식의 눈치를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라도 있었다면 집안 분위기가 좀 달랐을 텐데 제가 아버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한태식이 손을 내저으며 서랍 깊숙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기에 연결된 낡은 빨간색 구형 휴대폰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 전화기는 연락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기다리기 위한 물건이었습니다. 한태식이 안경 닫기로 그 휴대폰을 정성스럽게 문지르며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알람 설정은 여전히 이상 없는 거지? 그 카드가 긁히는 순간 바로 나한테 신호가 오게 되어 있는 거 맞나?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시도가 발생하는 즉시 회장님 휴대폰으로 위치 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태식이 빨간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 녀석이 죽기보다 힘들면 언젠가는 카드를 쓰겠지. 나는 그 소리 하나를 듣기 위해 이 20년을 버텼단다. 미련한 놈, 아버지한테 져주는 게 그리도 어려웠더냐. 그 시각 지우는 동생 지호의 떨리는 손을 잡고 어느 밝은 편의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호가 편의점 유리창 안에 따뜻한 찐빵을 보며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거 한 개만 먹으면 안 돼? 나 진짜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 지우는 아빠의 낡은 가죽 지갑을 품에서 꺼내 블랙카드를 쥐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젊은 알바생이 지훈과 지호의 꼬질꼬질한 행색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구걸하는 데 아니야. 돈 없으면 빨리 나가.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블랙카드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저 도둑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아빠 카드인데 이걸로 우유랑 저기 있는 찐빵 좀 살 수 있을까요? 알바생이 카드를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치며 지훈의 손으로 카드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감이야? 어디서 장난감 카드를 들고 와서 우유를 달래? 요즘 애들은 참 무섭네. 빨리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지훈이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서둘러 주우며 다시 말했습니다. 장난감 아니에요. 아빠가 정말 힘들 때 쓰라고 하신 귀한 카드란 말이에요. 한 번만 긁어봐 주시면 안 돼요? 알바생이 계산대 문을 박차고 나와 지훈과 지호를 밖으로 세게 밀쳐냈습니다. 어디서 영업 방해야? 돈 없으면 굶는 거지. 어디서 도둑질한 물건으로 사기를 쳐? 다시는 오지 마. 지호가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고 지훈은 넘어진 동생을 감싸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이 지호의 무릎에 묻은 흙을 손바닥으로 털어내며 속삭였어요. 지호야,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울지 마, 응? 지호가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지훈을 쳐다보며 울먹였습니다. 누나, 아빠 카드는 가짜인가 봐. 아무도 안 받아줘. 우리 이제 굶어 죽는 거야? 지훈은 대답 대신 동생을 꼭 안아주었지만 마음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서 있던 어느 취객이 지훈과 지호에게 빈 깡통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거북하게 길막하지 말고 저기 구석으로 가.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구걸이나 배우고 말이야. 세상 참 말세다 말세야. 지훈은 취객의 욕설을 뒤로하고 지호를 부축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늘 말씀하시던 자존심이라는 것이 배고픔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10살 소녀는 몸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지훈은 마지막 희망으로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맵싸한 고춧가루 냄새와 뜨거운 어묵 국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사이로 지훈과 지호의 떨리는 숨소리가 이질적으로 섞여들었죠. 포장마차 주인 박말순이 떡볶이 판을 휘저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남매를 보더니 더러운 행주를 탁탁 털며 매운 연기를 아이들 쪽으로 휙 붙였습니다. 아이고, 재수없게 오늘 장사 다 했네. 아니, 아까 쫓겨난 것들이 여기까지 기어온 거야? 너희 같은 거지들한테 팔 떡볶이는 없으니 당장 꺼져. 지훈이 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포장마차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섰습니다. 아줌마, 저 진짜 돈 있어요. 아빠가 주신 이 카드로 떡볶이 1인분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지훈이 검은색 블랙카드를 박말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박말순이 한 손에 뒤집개를 든 채 지훈이 내민 블랙카드를 낚아채듯 집어들더니 형광등 불빛에 이리저리 비춰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죠. 카드는 일반적인 플라스틱과는 달리 묵직한 금속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을 받을 때마다 은은하게 검은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카드를 손톱으로 톡톡 두드려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것 좀 보게나. 요즘은 거지들도 이런 장난감을 들고 다니나 봐. 무거운 게 꼭 철판떼기 같네. 야, 꼬맹아. 너 이거 진짜 어디서 주웠어? 솔직히 말하면 떡볶이 한 개는 그냥 줄게. 지훈이 동생 지호를 자기 뒤로 더 깊숙이 숨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훔친 것도 주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빠 거예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직접 주신 거라고요. 옆에서 떡볶이를 먹던 손님들이 카드를 힐끗거리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니, 애들이 어디서 저런 비싼 물건을 훔쳐왔나 보네.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 말이야.
박말순이 눈을 가늘게 뜨며 지훈의 손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솔직히 말해. 10살짜리 거지한테 이런 카드가 있을 리가 없잖아. 지훈이 맞은 손등을 감싸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거예요. 옆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사내 하나가 껄껄 웃으며 참견을 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내 아빠라는 양반이 제정신이면 이런 카드를 애한테 줬겠어? 이건 딱 봐도 돈 많은 사람들이나 쓰는 물건 같은데 말이야. 차라리 아빠가 도둑이었다고 말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겠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훈은 입술을 꽉 깨물고 아빠의 낡은 가죽 지갑을 품에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 지갑 속에는 아빠의 20년 세월뿐만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의 마지막 부탁도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 시린 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국밥집 딸로 태어나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했던 엄마는 아빠를 만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차가운 방에서 각혈을 하면서도 엄마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블랙카드를 쓰지 말라고 당부했었죠. 민수 씨, 우리 사랑을 저 차가운 돈으로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 자존심 내가 다 아니까 끝까지 버텨줘요. 아빠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피눈물을 흘리며 공사판을 전전했고 엄마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떠나는 순간에도 할머니가 준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 그 카드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목숨보다 소중히 지켰던 사랑의 마침표였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지훈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배고픔에 지쳐 누나의 점퍼 자락을 꼭 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은 3,000원짜리 떡볶이를 위해 아빠가 20년 동안 목숨처럼 지켰던 마지막 보루를 세상 밖으로 만전히 던졌습니다. 박말순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카드를 단말기 옆에 놓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거 한번 긁어본다. 만약 이거 안 긁히면 너희는 바로 도둑놈으로 경찰서 가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는 카드를 손바닥 위에서 까닥거리며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야, 너희 똑똑히 들어. 내가 니들 살던 방 주인이잖아. 몇 달째 월세 50원도 못 내서 깡통 차고 쫓겨난 것들이 어디서 이런 시커먼 철판떼기를 가져와? 이건 딱 봐도 부잣집 양반 지갑에서 슬쩍한 거 아니야? 지훈이 아니라고 소리치며 울먹였지만 박말순은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주변 손님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요, 여러분. 얘들이 아까 우리 집에서 쫓겨난 거지남매인데 이런 카드를 들고 왔어. 만약 이거 안 긁히면 너희는 바로 도둑질한 거 인정하는 거다? 옆에 분들 증인 좀 서줘요. 이거 내가 긁어봐서 승인 거절 뜨면 얘들은 떡볶이가 아니라 경찰차를 타게 될 거야. 내가 오늘 이 동네 도둑놈들 뿌리를 뽑아버릴 테니까. 박말순은 아이들을 돕기는커녕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경찰에 넘겨버려 자신의 집 근처에서 영영 치워버리겠다는 악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 카드로 모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훈이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주머니 속에서 아빠의 유품인 은빛 예물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혹시 저 카드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어린 지훈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 했으니까요. 그 순간 12시 5분에 멈춰서 있던 그 시계는 마치 지훈에게 안심해 지훈아,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말순이 카드를 단말기에 거칠게 쑤셔넣고 승인 버튼을 누르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자,
떡볶이 1인분 3,000원 결제한다.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네. 박말순의 손가락이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포장마차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지우는 제발 아빠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떨리는 손으로 지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폭풍전야의 정막이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멈춰있던 운명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카드라면 띠릭하는 경쾌한 소리가 나야 했지만 단말기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기괴한 고주파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B-, B-, 날카로운 경고음이 포장마차의 정막을 깼고 단말기 화면에는 잔액 부족이나 승인 거절이라는 글자 대신 시뻘건 배경에 흰 글씨가 전멸했습니다. VVIP 긴급관리 대상 마이너스 즉시 본사 연락 및 결제 위치 보고 요망 박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기계가 왜 이래? 너 진짜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같은 시각 포장마차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골목길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태식 회장이 창밖의 낡은 건물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사실 한태식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살고 있을 것 같은 이 가난한 동네를 직접 배회하며 아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거든요. 진수야, 민수가 저런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라도 한 그릇 먹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녀석 어릴 때 떡볶이라면 사족을 못 썼는데. 옆에 앉아있던 큰아들 진수가 한태식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수도 이제 나이가 45인데 어디선가 훌륭한 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빨간색 구형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울리는 벨소리였습니다. 한태식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폰을 꺼내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블랙카드 3,000원 결제 시도 마이너스 5동 삼거리 포장마차. 한태식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수다. 민수가 카드를 썼어. 바로 앞이다. 김비서, 당장 저 포장마차로 차 돌려. 포장마차 안에서 박말순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기 위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계 고장 낸 거 맞지? 이 가짜 카드 때문에 내 장사 다 망치게 생겼네. 박말순이 지훈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아이를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찧었지만 카드를 뺏기지 않으려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지호가 울며 누나를 감싸 안았지만 박말순은 오히려 지훈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너 오늘 경찰서 가서 아주 혼쭐이 나야겠어. 어디서 이런 요상한 물건을 들고 와서 사기를 쳐.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 카드예요. 아줌마가 결제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빠 도둑 아니에요. 포장마차 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박말순은 의기양양하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경찰차가 아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부터 끝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십 대의 검은 차량이 눈부신 상향등을 켠 채 포장마차 앞을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에워싸며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에서 내린 수십 명의 경호원이 포장마차의 입구를 순식간에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과 손님들은 그 압도적인 풍경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굳어버렸죠. 지우는 차가운 바닥에서 아빠의 은빛 예물시계를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시계가 움직이려는 것 같아요. 포장마차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매서운 겨울바람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눈발이 섞인 바람에 포장마차 안의 전등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빛 아래로 한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죠. 한성그룹의 총수 한태식 회장이었습니다. 한태식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구멍난 양말 사이로 피가 맺힌 맨발로 바닥을 딛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박말순이 당황하여 단말기를 붙잡고 한태식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영감님은 또 누구쇼? 여기 지금 경찰 오기로 했으니까 가만히 좀 계셔. 이 맹랑한 꼬맹이들이 귀한 카드를 훔쳐와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으니까. 옆에 있던 김 비서실장이 박말순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 다무세요.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지 알고나 하는 소립니까? 박말순이 김 비서실장의 위압적인 태도에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저 애들이 도둑질한 카드를 내밀었다니까요. 저기 단말기에 꽂힌 저 카드 좀 보쇼. 한태식은 박말순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바닥에 쓰러져 지호를 감싸 안고 있는 지훈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을 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너는 누구냐? 이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냐? 지훈이 겁에 질린 눈으로 한태식을 바라보며 블랙카드를 가슴으로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빠 거예요. 훔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정말 배고플 때 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한태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포장마차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빠라니, 내 아빠가 민수란 말이냐? 한민수가 내 아버지란 말이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아빠 이름이 한민수예요. 그런데 아빠는 이제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셨단 말이에요. 한태식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미련한 놈아. 이 애비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박말순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옆에서 다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영감님이 저 애들 할아버지라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카드 결제나 좀 해보쇼. 3,000원인데 기계가 이상한 소리만 내고 결제가 안 된다니까요. 김 비서실장이 박말순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당신 그 더러운 입 당장 닫지 못해? 이 아이들은 한성그룹의 귀한 손주분들이시다. 당신이 감히 누구에게 손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으려 한 거야. 박말순이 한성그룹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쥐고 있던 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성그룹이요? 저 거지 같은 애들이 재벌가 손주라고요? 말도 안 돼. 영감님, 아니 회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애들이 행색이 이래서 저는 정말. 한태식이 박말순의 사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이 시계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냐? 지훈이 주머니에서 12시 5분에 멈춘 은빛 예물시계를 꺼내 한태식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가 매일 밤 이 시계를 닦으셨어요.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날 할아버지가 우리를 꼭 찾으러 오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한태식이 20년 전 자신이 아들의 가슴에 대고 던졌던 그 시계를 알아보자마자 포장마차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습니다. 민수야, 이 나쁜 놈아, 이 애비가 죽일 놈이다. 너를 그렇게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포장마차 밖에서는 경호원들이 주변을 통제하느라 분주했고 동네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창문 너머로 훔쳐보고 있었죠. 경찰차가 뒤늦게 도착해 사이렌을 울리며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김 비서실장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한성그룹 한태식 회장님 가족사입니다. 경찰분들은 돌아가서 보고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 법무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한태식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일제히 거수 경례를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말수는 이제 사색이 되어 구석에서 벌벌 떨며 자기 손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배고픈 애들인 줄 알고 제가 그냥 떡볶이라도 주려고 했던 건데. 정말입니다. 한태식이 지훈과 지호를 한꺼번에 끌어안으며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김비서, 저 여자가 아이들에게 손을 댔다고 했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내려라. 그리고 이 포장마차 내일 해가 뜨기 전에 흔적도 없이 치워버려. 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지호가 한태식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떡볶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배가 너무 고파요. 한태식이 지호의 야윈 볼을 비비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지호야. 떡볶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맛있는 건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따뜻한 우리 집으로. 한태식은 맨발인 것도 잊은 채 아이들을 소중히 안고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검은색 차량들의 문이 동시에 열렸고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차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은 히터 바람으로 후끈했고 지우는 이제야 아빠의 유품인 블랙카드를 김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아빠 카드니까 꼭 잘 챙겨주세요. 아빠의 보물이거든요. 김 비서실장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이 카드는 이제 우리 가문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될 것입니다. 차가 포장마차 골목을 빠져나갈 때 지우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시계가 드디어 움직일 것 같아요. 한태식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은 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포장마차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고독과 가난이 끝나고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차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한태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는 이 손등을 놓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검은색 세단 5대가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수를 지나 대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우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비현실적인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가끔 잠꼬대처럼 말하던 대궐 같은 집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한태식 회장은 차가 멈추자마자 직접 지호를 안아들고 내렸습니다. 지훈의 손을 꼭 잡은 한태식의 손등에는 아까 포장마차에서 묻은 흙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하인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한태식이 그들을 향해 엄숙하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주목해라. 오늘부터 이 아이들은 내 귀한 손주들이다. 당장 주치의를 부르고 가장 따뜻한 방에 불을 지펴라. 거실 안쪽에서 큰아들 진수와 며느리 정숙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내려왔습니다. 정숙이 지훈의 꼬질꼬질한 행색과 빨갛게 터진 손등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 아이들이.
정말 민수 서방님 아이들이에요? 어머나, 저 가여운 것들 좀 봐. 진수가 지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지훈이구나? 내가 내 큰아빠란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 정숙이 울먹이며 지호를 한태식의 품에서 건네받았습니다. 지호라고 했니? 어쩜 이렇게 아빠 어릴 적이랑 똑같이 생겼을까? 세상에 몸이 왜 이렇게 가벼워? 얼마나 굶은 거야? 자식이 없어 정막만 흐르던 대저택에 아이들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정숙의 흐느낌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식은 지훈을 이끌고 2층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폭신한 거위 털 이불을 깔았습니다. 지훈은 발바닥에 닿는 보드라운 카펫의 촉감이 낯설어 자꾸만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죠. 정숙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지훈의 얼굴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 내가 입을 예쁜 옷들이 벌써 도착했단다. 지훈이 정숙의 손길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엄마, 우리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우리를 싫어하실지도 모른다고요.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한태식이 가슴을 치며 창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이 할아버지가 못나서 내 아빠한테 그런 기억만 남겼구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이 집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다. 한태식은 거실로 내려와 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비서, 아이들이 가져온 아빠의 유품들을 가져오게. 김 비서실장이 음반 위에 아빠의 낡은 가죽 지갑과 블랙카드, 그리고 12시 5분에 멈춘 은빛 예물 시계를 받쳐들고 나타났습니다. 한태식이 그 낡은 지갑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블랙카드가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카드 밑에는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한태식이 그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빠 민수가 지난 20년 동안 매년 할아버지의 생신과 명절 때마다 붙이지 못하고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불효자는 멀리서 큰 절을 올립니다. 제가 선택한 사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아직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편지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빠 역시 편지를 쓰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죠. 한태식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는 지호를 위한 따뜻한 죽과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지훈은 식탁에 차려진 화려한 음식들을 보며 아까 포장마차에서 먹지 못한 떡볶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훈아, 왜 안 먹니? 입에 안 맞니? 진수가 걱정스러운 듯 묻자 지훈이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요.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동생 먼저 챙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호가 지금 자고 있어서 지호 깨면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정숙이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리며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어쩜 애가 이렇게 마음이 깊을까? 지훈아, 지호 거는 따로 챙겨둘 테니까 너 먼저 먹으렴. 너도 며칠은 굶은 것 같구나. 지훈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지훈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만날 물만 마시고 우리한테 고기 다 줬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대저택은 고요해졌지만
한태식의 서재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한태식은 아들의 낡은 지갑 속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민수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켰구려. 내가 저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돌려놔야겠어. 한태식은 책상 위에 놓인 은빛 예물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2시 5분. 20년 전 아들과 아버지가 등을 돌렸던 그 비극의 시간. 한태식은 이제 그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정막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지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생전 처음 덮어보는 보드라운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고통이 끝나고 멈춰있던 가족의 운명이 다시 태엽을 감는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서재의 두꺼운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고 오직 한태식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공기를 흔들고 있었죠. 한태식은 책상 위에 놓인 은빛 예물시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오만과 독단으로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던져버렸던 그 시계였습니다. 시계의 유리는 군데군데 실금이 가 있었고 은색 줄에는 세월의 때와 아들이 현장에서 일하며 묻었을 법한 작은 흠집들이 가득했었죠. 한태식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시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한태식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고작 이걸 지키려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이냐. 한태식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시계의 크라운, 즉 태엽을 감는 꼭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20년 동안 12시 5분에 멈춰있던 시계는 마치 죽어버린 아들의 시간처럼 고집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한태식은 서랍에서 부드러운 융천을 꺼내 시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성스럽게 문지를 때마다 아들이 살아생전 이 시계를 닦으며 느꼈을 마음이 한태식의 심장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시계줄 사이에 낀 미세한 흙먼지를 털어내며 한태식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시계를 닦을 때마다 이 아비를 얼마나 원망했겠니? 아니면 이 아비가 그리워서 참아 버리지 못한 게냐? 한태식의 눈물 한 방울이 시계 유리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마치 단비처럼 시계 위에 머물렀고 한태식은 핀셋을 들어 조심스럽게 시계 뒷면을 열었습니다. 정밀한 기계 부품들이 촘촘하게 박힌 시계 내부는 기름이 마르고 태엽이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죠. 한태식은 아주 미세한 양의 윤활유를 태엽 사이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크라운을 잡고 아주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적막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태식의 손끝에 미세한 저항감이 느껴졌고 이내 드르륵하는 아주 작은 금속음이 들려왔습니다. 한태식은 숨을 멈추고 시계 바늘을 응시했습니다. 1초, 2초. 심장 박동보다 느린 긴장감이 서재를 가득 채웠고 마침내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초침이 틱하고 한 칸을 움직였습니다. 틱, 틱, 틱. 규칙적이고 정교한 그 소리가 적막한 서재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한태식은 시계를 가슴에 꼭 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움직인다. 시계가 움직여. 민수야, 내 시간이 이제야 흐르는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한태식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꺼늘거리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김 비서실장이 서재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려다 한태식의 처절한 뒷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문을 닫고 물러났습니다. 한참을 울던 한태식은 아들의 낡은 가죽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 다 읽지 못한 편지 묶음 옆으로 지갑 안쪽 깊숙한 비밀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한태식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주머니를 뒤적이자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아주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빠 민수와 엄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지훈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경은 허름한 단칸방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 저택의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평온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죠. 한태식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작은 열쇠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김비서 있는가? 한태식의 부름에 김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한태식이 열쇠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열쇠 혹시 우리 집 지하창고 열쇠가 아닌가? 301호라고 적혀 있는데. 김비서실장이 열쇠를 건네받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민수 도련님이 나가시기 전까지 쓰시던 개인 창고 열쇠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고 그대로 관리해 왔습니다. 한태식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지하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 문을 열쇠로 열자 그 안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선물 상자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거든요. 상자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아버지 생신, 2010년 어머니 기일, 2015년 추석. 아들 민수는 집을 나간 후에도 매년 할아버지의 생신과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서 차마 직접 전하지 못하고 몰래 사람을 시켜 어느 창고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한태식이 가장 최근의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태식이 평소 좋아하던 따뜻한 캐시미어 목도리와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부디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직접 둘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태식은 목도리를 얼굴에 비비며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마음을 다 쓰고 있었으면서 왜 한 번을 안 나타난 거야.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눈이 멀어 내 진심을 못 봤어. 한태식의 통곡 소리가 지하 창고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지훈이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창고 입구까지 내려왔습니다. 지훈은 계단 끝에서 울고 있는 한태식의 뒷모습을 보며 아빠의 지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한태식의 등에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분이라서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요. 한태식이 뒤를 돌아 지훈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빠가 이 할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구나. 이 선물들을 좀 보렴. 이 모든 게 다 내 아빠의 마음이었어. 지훈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빠가 남긴 선물 상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상자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빠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에 대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한태식의 손목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 은빛 예물시계가 틱, 틱 소리를 내며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빠 민수가 아버지, 이제 됐어요. 이제 아이들을 부탁해요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태식은 지훈의 손등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야 비로소 아들과의 긴 이별을 끝낼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는 새벽의 푸른 기운이 물러가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의 새벽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아주 낯선 온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늘 정적이 감돌던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고소한 쌀밥 익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그것은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사라졌던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한태식 회장은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서재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여전히 붉게 짓물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서슬퍼런 위엄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비서실장을 불러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룹의 주가나 새로운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사람들을 데리고 민수가 마지막까지 머물던 그 단칸방으로 가서 내 아들이 마지막까지 누웠던 그 시린 자리를 정리하고 그 아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낡은 보따리 하나, 흙 묻은 양말 한 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소중히 모셔오게. 그리고 한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잠시 끊겼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통안의 눈물을 삼키며 그가 이내 덧붙였습니다. 민수의 아내, 그 가여운 내 며느리가 잠든 곳도 찾아내게나.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를 가난뱅이라 불렀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 한태식의 며느리로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내 아들과 함께 눕혀주어야겠어. 죽어서라도 둘이 외롭지 않게 말이야. 몇 시간 후 화려한 리무진 한 대와 검은 세단들이 지훈과 지호가 쫓겨났던 그 낡고 허름한 빌라복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고급 차량의 행렬에 눈을 휘둥그레 뜨며 창밖을 내다봤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줄지어 내려 낡은 복도를 지나 지훈의 집이었던 단칸방 앞으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집주인 박말수는 이미 경찰서로 연행된 뒤였고 아이들을 가로막았던 그 차가운 쇠사슬은 김 비서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끊겨나갔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김 비서는 숨이 멎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한 달 전 아빠 민수가 눈을 감았던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곳곳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삐뚤삐뚤한 가족사진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아빠가 생전에 쓰던 때 묻은 작업복과 낡은 안전모가 주인을 잃은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그 거친 작업복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며 아빠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을 가난하지만 고결했던 삶의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 본사 사옥 로비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례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화환들 대신 수만 송이의 하얀 국화꽃 바구니가 끝도 없이 늘어서 장관을 이뤘죠. 한태식 회장은 아들의 장례를 뒤늦게나마 한성그룹의 이름으로 다시 치러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정중앙에는 아빠 민수의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그 사진은 지훈의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던 단칸방의 허름한 배경 속에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지만 한 회장은 그들의 화려한 인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훈과 지호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들의 영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잠바와 낡은 점퍼 차림의 사내 몇 명이 주춤거리며 들어온 것이었죠.
그들은 민수가 생전에 막노동판에서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과 밤낮으로 길을 누비던 배달 기사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민수 형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술 한잔 올리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가 너무 대단한 곳이라 감히 들어와도 될지.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려 하자 한 회장이 직접 자리를 박차고 나와 그들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 아들과 마지막까지 고통을 나누며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이시군요. 제 아들이 평생 지켰던 그 고귀한 자존심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회장은 그들에게 가장 높은 예우를 갖추어 대접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진정한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숙연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한 회장은 지훈을 서재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훈이 떡볶이 3,000원을 위해 내밀었던 그 묵직한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죠.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지훈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이 카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 지훈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아빠는 이게 아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셨는데. 한 회장은 인자하면서도 슬픈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다. 이 카드는 20년 전 내 아빠가 이 집을 나갈 때 내가 내 할머니에게 몰래 전했던 거란다. 언젠가 이 녀석이 너무 힘들어서 나를 찾아오고 싶을 때 그 지독한 고집과 자존심을 꺾지 않고도 내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지. 하지만 내 아빠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카드를 긁지 않았어. 자기 자식들이 굶주리고 본인의 몸이 망가져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말이다. 한 회장이 가리킨 카드 뒷면 마그네틱 선 위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아빠 민수의 친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본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떡볶이 3,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이 카드를 세상 밖으로 꺼냈을 때 그것은 가난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보다 동생 지호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한 회장은 울고 있는 손녀를 품에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이 카드는 더 이상 돈을 쓰는 카드가 아니란다. 이건 내 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남긴 용서와 화해의 증표야. 그리고 이 자존심을 짓밟은 자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실제로 한 회장의 응징은 철저했습니다. 박말순의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는 법무팀의 조사 결과 불법 점거와 위생 위반 혐의가 드러나 즉각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말순은 자신이 호령하던 건물 계단에 주저앉아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비서실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건 배고픈 남매가 아니라 한 인간의 위대한 영혼이었다고 말입니다. 법의 심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당신이 쇠사슬로 잠갔던 그 문이 이제는 당신을 가두는 창살이 될 것입니다. 박말순이 남매를 내쫓으며 위세를 떨쳤던 그 낡은 빌라와 포장마차 부지는 세무조사와 불법 건축물 조사를 통해 모조리 압류되었습니다. 포장마차가 형체도 없이 뜯겨나가는 광경은 동네 사람들에게 강렬한 교훈을 남겼고 그 자리에는 곧이어 아빠 민수의 이름을 딴 재단의 첫 번째 건물인 민순의 희망 무료 급식소가 세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우는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겨울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잠든 새로운 묘역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마치 아빠가 마중이라도 나온 듯 따뜻한 바람이 아이들의 볼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 속에서 째깍째깍 힘차게 돌아가는 은빛 예물시계의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아빠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의 자존심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고귀한 꽃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4번의 옷을 갈아입었고 대저택의 정원에는 아빠 민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다던 수국과 장미가 가득 피어올라 온 집안을 향기롭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정막만이 흐르던 이 거대한 성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발소리로 생기가 넘치는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늠름한 언니가 되어 최고급 사립학교의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동생 지호의 숙제를 도와주는 든든한 보호자로 성장했습니다. 지훈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빠의 낡은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지갑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 지갑을 만지며 다짐합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사람 냄새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지호 역시 이제는 새 신발을 신고 넓은 마당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떡볶이만 보면 눈물을 글썽이던 아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외치며 한 회장의 어깨에 매달려 어리광을 부리곤 합니다. 자식이 없어 외로운 삶을 살던 큰아들 내외는 이 남매를 친자식보다 더 끔찍이 아끼며 아빠 민수의 빈자리를 거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큰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아빠의 어릴 적 영웅담을 들려주며 아이들이 아빠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태식 회장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업의 골치 아픈 업무들을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오직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택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아빠의 블랙카드가 든 액자와 함께 한 오차도 없이 힘차게 돌아가는 은빛 예물시계가 나란히 전시되었습니다. 그 시계는 더 이상 12시 5분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끊어졌던 운명이 다시 연결되었음을, 그리고 이제부터 흐르는 시간은 오직 행복만을 기록할 것임을 상징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떡볶이를 사려 했던 그 포장마차 거리에 일어났습니다. 한 회장은 그 부지를 통째로 매입하여 한민수 희망재단의 본부와 함께 대규모 무료 급식소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훈과 지호처럼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존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죠. 재단 전시실 정중앙에는 아빠의 블랙카드가 가장 고귀한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걸렸고 그 카드 밑에는 아빠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가난은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지만 나의 진심만은 아이들의 심장에 남기고 싶다. 이 문구는 그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회장은 매일 아침 서재에 놓인 빨간 구형 휴대폰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민수야, 오늘 지훈이가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단다. 지호는 이제 편식도 안 하고 아주 씩씩해졌어. 내가 남기고 간 보물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구나. 고맙다, 내 아들아. 빨간 휴대폰은 이제 비극의 알람을 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회장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온도라는 것을 가르쳐준 기적의 증표로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쥐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 민수가 그랬듯 그 진심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닿아 기적을 만듭니다. 3,000원짜리 떡볶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수천억 원의 선행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밝은 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심장 소리로 연결된 존재이며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훈과 지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노을 지는 언덕을 산책하는 마지막 뒷모습 위로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시계 소리가 겹쳐 흐릅니다. 지훈은 밤마다 하늘을 보며 아빠에게 행복한 보고를 올립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하나도 안 추워요. 할아버지가 매일 따뜻하게 안아주시거든요.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엄마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날 때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게요. 멈추지 않고 째깍거리는 은빛 시계의 소리와 함께 이 가족의 시간은 이제 영원한 행복을 향해 흘러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한 남자의 위대한 유산이 두 아이의 인생을 넘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기적으로 기억되며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어떤 자존심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자존심은 사랑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민수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자존심을 지켰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 자존심마저 사랑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한 장은 돈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인생이었고 한 아이의 미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빠와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잊지 못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빛 아래 사연 한 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